어느 날 아침, 당신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그것은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치료사로서 수십 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온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지친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해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립된 사람들은 가장 많은 미소를 지어온 사람들이고, 가장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장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눈을 통해 이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과정은 왜 그토록 무섭고, 왜 그토록 필요하며, 왜 그것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수 있는가? 이 채널에서 우리는 매주 심리학과 인간의 깊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클릭했다는 것 자체가 어딘가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융이 살았던 시대를 잠깐 상상해보세요. 20세기 초 유럽, 세계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적 최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복종이 미덕이었고 수능이 생존이었으며 개인의 목소리는 사치였습니다. 융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프로이트와 함께 인간의 무의식을 탐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과 결별합니다. 그 결별은 단순한 학문적 이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존적 선택이었습니다. 프로이트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융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는 수년간 극심한 고독과 심리적 혼란을 경험했고 스스로를 심연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인간 심리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페르소나, 페소나라는 개념입니다. 페르소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대 위의 배우는 가면을 씀으로써 다른 인물이 됩니다. 관객은 배우의 얼굴이 아니라 가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충분히 설득력 있을 때 관객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모두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가면, 부모 앞에서의 가면, 친구들 앞에서의 가면, 소셜미디어 위의 가면. 이 가면들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자신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것 자체는 건강한 적응입니다. 문제는 가면이 얼굴을 잡아먹을 때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당신이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 순간이 언제였나요? 화가 났는데 웃어야 했던 순간, 슬펐는데 괜찮다고 말해야 했던 순간, 두려웠는데 용감한 척해야 했던 순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교훈을 배웁니다. 진짜 나를 보여줄 때 거부당한다는 교훈, 혹은 반대로 원하는 가면을 쓸 때 사랑받는다는 교훈. 이 학습은 너무 일찍, 너무 깊게 각인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것을 조건화된 반응이라고 부르고, 애착 이론가들은 회피형 혹은 불안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융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페르소나와 자아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보내는 나와 실제로 내면에 존재하는 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 간극이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가면을 유지하는 데 씁니다. 연기를 하는 데 씁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데 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데 씁니다. 그래서 지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공허해집니다.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심리치료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듣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융이 말했듯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척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장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진짜 모습 그대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믿음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이성이 아니라 감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융의 사상에서 페르소나와 함께 이해해야 할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 샤도입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고 세상에서 숨기려 하는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어두운 충동만이 아닙니다. 그림자에는 우리의 억눌린 창의성도 있고 표현되지 못한 분노도 있고 인정받지 못한 욕망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심리학에서 people pleaser라고 부르는 이들의 그림자는 종종 매우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표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좋게 유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도 참습니다. 말해야 할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감정들을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융이 경고했듯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어두운 형태로 돌아옵니다. 수동 공격성으로,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로, 만성적 우울로, 신체 증상으로, 또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발적 충돌로 돌아옵니다. 바다에 돌을 던지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속 깊이. 그리고 조류가 바뀌면 그 돌들이 해류를 바꾸고 다른 것들을 끌어당기거나 막습니다. 우리의 억압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방해하고 관계를 뒤틀고 꿈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결국 자신을 배신하는 삶이 되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해 자신을 비우지만 비어있는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두를 위해 존재하지만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다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개인화, individuation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 사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개인화는 단순히 독립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인화는 자신이 되는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즉 자아 셀프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융에게 자아는 페르소나가 아닙니다. 자아는 가면 아래에, 사회적 역할 아래에, 타인의 기대 아래에 숨겨진 전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자신이라고 믿어온 것의 죽음, 착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죽음, 그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의 탄생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묶어두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매듭을 풀기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페르소나가 형성되는 과정은 마치 도시의 지도가 그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도시는 아무 형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걷기 시작하면서 길이 생기고 길이 굳어지면서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으면 그 주변으로 건물이 세워지고 건물이 있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도로를 벗어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패턴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어린 시절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했을 때 안전했다면 우리는 그 방식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굳어지면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융은 그 문장에 도전합니다.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현명하게 생존을 위해, 그리고 이제 그 선택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행동, 피플 프리즘의 신경학적 기반을 잠깐 살펴보면 흥미롭습니다. 우리의 뇌는 사회적 거부를 신체적 고통과 거의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fMRI 연구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통증을 처리하는 영역과 겹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단순한 나약함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수십만 년의 진화가 새겨놓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집단에서 배제된 개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사회적 유대를 생존과 동일시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충동은 이 원시적 두려움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성으로만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노라고 말하면 되잖아. 이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뇌에서 생사의 문제로 처리되고 있다면 의지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패턴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는 이성적 결심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림자와 페르소나 사이의 역학을 이해하려면 이런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밝은 낮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립니다. 당신의 발밑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당신이 빛 속에 있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없애는 것인데,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빛과 그림자는 함께 존재합니다. 페르소나가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자아가 더 완벽하고 착하고 조화로울수록 억압된 것들은 더 짙게 그림자 속에 쌓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사례들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덕망가였던 사람이 비밀스러운 이중 생활을 했던 이야기들, 항상 도움을 주고 희생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던 이야기들. 이것은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융은 이 통합을 개인화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부끄럽지만 그것도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 당신은 자신의 진짜 감정들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불편함, 분노, 실망, 지루함, 원하지 않음. 이런 감정들은 인간으로서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게 이 감정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을 표현하면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은 억압됩니다. 그리고 억압된 것들은 변형된 형태로 돌아옵니다. 몸의 긴장으로, 수면장애로, 이유 없는 눈물로, 또는 갑자기 가장 무관한 상황에서 폭발하는 분노로. 융의 통찰은 이것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감정에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완벽한 가면 뒤에 숨는 것을 멈추고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니마, 아니무스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해야 합니다. 융의 개념에서 어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 여성적 측면이고 어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 남성적 측면입니다. 현대적인 언어로 해석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억압하도록 학습된 자신의 측면들입니다. 남성은 약함, 의존성, 감수성을 억압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성은 공격성, 야망, 자기 주장을 억압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 패턴은 이 억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행동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무의식적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이라는 믿음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상대를 상처 입히는 것이라는 믿음에서, 이 믿음들은 개인의 역사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집단적 문화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것이 특히 강합니다. 조화를 강조하고 집단의 이익을 개인보다 앞세우고 자기 주장을 무례함으로 보는 문화에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진정한 조화와 강요된 조화. 진정한 공동체 의식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종. 이 둘은 겉으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조화 속에서 당신은 충만하고 연결된 느낌을 받습니다. 강요된 조화 속에서 당신은 텅 빔과 고갈을 느낍니다. 자아 실현의 여정은 나르시시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자아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나르시시즘은 오히려 깊은 자아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이 충분하지 않다는 핵심 믿음을 보상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과 찬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한 뿌리를 가집니다.
둘 다 내가 진짜 모습 그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자랍니다. 한쪽은 그것을 외부의 인정을 통해 채우려 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모두를 만족시킴으로써 채우려 합니다. 진정한 자아 실현, 융의 의미에서 개인화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나 모두의 기쁨 없이도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내면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포함한 모든 면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구와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타인을 향한 진정한 연민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균형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이 향하는 곳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나요? 혹은 나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들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곧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이것이 그토록 어려운지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들은 종종 나는 그냥 의지가 약해서 못 바꾸는 거야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경회로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한때는 실제로 당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패턴이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고 있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는 가능합니다.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회로는 약해질 수 있고 새로운 회로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치료의 희망이고 이것이 변화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연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봅시다. 페르소나는 사회적 가면입니다. 그림자는 억압된 자기입니다. 개인화는 진정한 자기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이 여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멈춤 없이는 페르소나가 점점 두꺼워지고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진정한 자기로 향하는 길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 멈춤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충격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이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죄책감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왜 성장의 신호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도감이나 자유로움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극심한 죄책감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 죄책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변화를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 보면. 하지만 이 죄책감은 당신이 실제로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 당신의 오래된 신경회로가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위험, 경로 이탈, 거부당할 위험, 이것이 죄책감의 정체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죄책감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당신이 예전에는 가보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죄책감과 과도한 죄책감의 구분. 건강한 죄책감은 당신이 실제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과 복구를 향해 우리를 이끄는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의 대부분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욕구를 표현했거나 경계를 설정했거나 아니오라고 말했거나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건강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오랜 패턴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죄처럼 느껴집니다. 이 감각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오래된 반응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감각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길을 계속 가는 것. 이것이 변화의 실제 모습입니다. 죄책감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종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들은 불쾌해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떤 관계들이 불편해집니다. 이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필연적이고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관계들이 실제로 무엇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관계들이 당신의 순종과 희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예스라고 말하고 항상 도움을 주고 항상 상대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 위에 이런 관계들은 관계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당신은 복종을 제공하고 상대는 존재를 허락하는 계약. 그리고 당신이 그 계약 조건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관계는 흔들립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순종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당신의 진실함 위에 세워집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경계를 설정해도,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도 남아있는 관계들, 그리고 심지어 그로 인해 더 깊어지는 관계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어떤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그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이전에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당신을 보고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면 아래의 당신과 연결되는 사람들을. 이 새로운 연결들은 이전의 관계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들은 더 깊고 더 자유롭고 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진짜 당신과 맺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삶의 어떤 부분에 닿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당신은 자신이 아닌 척하고 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채널이 아직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우리는 이런 심층적인 심리학 여정을 함께합니다. 당신의 내면 여정의 동반자가 필요하다면 여기 있겠습니다. 이제 융의 개인화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계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바로 자, 셀프와 에고의 관계입니다. 융에게 에고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인식하는 의식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의 집합. 하지만 에고는 전체 심리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아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포함하는 전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에서 에고는 끊임없이 외부 세계의 반응에 의해 형성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가?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에고는 이 질문들에 의해 끊임없이 재형성됩니다. 그것은 강을 흐르는 물이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개인화의 과정은 이 에고를 더 깊은 중심, 즉 자아와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자아와 연결된 에고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방향을 압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돌아올 곳을 아는 것. 이것이 심리적 성숙의 모습입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강한 나무는 바람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아닙니다. 강한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 덕분에 강한 바람에도 구부러지지만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리적 강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정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어서 흔들려도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이 뿌리를 키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외부의 인정이라는 바람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내면의 중심에서 자신을 지탱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융의 가장 독창적이고 논쟁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융은 우리의 무의식이 개인적 층위 아래에 훨씬 더 깊은 층위, 즉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내용물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집단 무의식은 원형 알챗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형은 인류의 오랜 경험이 심리적 패턴으로 결정화된 것들입니다. 영웅, 어머니, 현자, 트릭스터, 그림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패턴과 관련하여 가장 관련 있는 원형은 순교자입니다.
모든 문화에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존재를 정당화하는 인물의 원형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모함으로써 타인을 살리는 인물. 이 원형은 깊은 심리적 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단 무의식의 깊은 층위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에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지만 원형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를 지배합니다. 순교자 원형에 무의식적으로 지배되는 사람은 자신의 희생을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 경험합니다. 자신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반면 이 원형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기 소모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의식화 컨셔스의 힘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처럼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의식의 빛이 닿으면 선택이 생깁니다. 아니무스의 투영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억압된 면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외부의 인물에 투영합니다. 즉, 내 안에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자기주장적이고 경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느낍니다. 이 반응은 실은 자신의 억압된 자기주장에 대한 두려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보면서 깊은 공감이나 영웅시를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패턴이 자신에게 낯익기 때문입니다. 투영을 인식하는 연습은 강력한 자기 탐구의 도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강하게 반응하는 것, 특히 강한 판단이나 강한 이상화가 생기는 곳에 나 자신의 무의식적인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강한 반응일수록 그것이 투영임을 인식하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통찰의 순간이 올 때 그것은 매우 해방적입니다. 내가 외부에서 혐오했던 것이 실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였음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내가 외부에서 사랑했던 것이 실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이었음을 알게 될 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실제 과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융은 꿈 분석,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그리고 창조적 표현을 통해 무의식과 대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 맥락에서 이것은 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억압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은 판단 없이 단순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이 화낼 것 같아서 내 진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나는 거절당할 것 같아서 거짓 예스를 하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자동적인 반응과 의식적인 선택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각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경계가 침범될 때 가슴은 어떻게 느껴지는지, 억압할 때 위는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솔직합니다. 몸의 신호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것을 듣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은 실험들입니다.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상황에서 아주 작게 다르게 반응해 보는 것. 모두가 아닌 한 사람에게 사소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것.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많은 경우 두려워했던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강화합니다. 경계를 설정해도 세상이 끝나지 않는구나. 솔직하게 말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오래된 믿음을 서서히 변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 중 하나는 자기, 연민 셀프, 컴패션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연구한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신에 대한 친절함, 공통 인간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마음 챙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타인에게는 매우 연민적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가혹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타인에게 실망을 주었을 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을 맹렬히 비판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자기 비판이 패턴을 유지하게 만드는 연료 중 하나입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믿음이, 그러니까 더 열심히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해 라는 충동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이 사이클을 깨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직면하면서도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통 인간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나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런 고통은 인간 경험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챙김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과장하지도 억압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변화가 더 깊고 더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융의 후기 작업에서 중요한 개념인 우로보로스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꼬리를 무는 뱀의 이미지. 이것은 순환, 자기 완결성, 죽음과 재탄생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은 이 우로보로스와 같은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자기의 일부를 놓아줘야 합니다. 착한 사람, 희생적인 사람,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의 일부를, 그리고 그 죽음에서 새로운 자기가 태어납니다. 더 완전한, 더 진실한, 더 자유로운 자기가. 이 과정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에 걸쳐 계속되는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상황 속에서 다시 페르소나를 강화하고 싶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림자와 대면하고 다시 진정한 자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합니다. 이것이 개인화의 여정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 완성이 아니라 과정. 실제 임상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물론 완전히 익명화된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의 한 분이 처음 왔을 때 그는 극도의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했고 가정에서는 가족 모두가 그에게 의존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제가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은 페르소나와 자아 사이의 간극을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그림자를 탐험했습니다. 억압된 분노, 억압된 욕구, 억압된 야망들을. 처음에 그는 그 감정들을 인정하는 것조차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감정들이 그의 적이 아니라 오랫동안 문을 두드려온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정들에 공간을 주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계를 설정했을 때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이 진정한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타인을 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의무에서 선택으로, 고갈에서 충만함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깊은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진정성, authenticity 문제입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많이 사용되어 다소 진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맥락에서 진정성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신의 페르소나와 자아, 에고와 그림자,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일관성입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것과 내면에 있는 것이 최대한 일치하는 것, 완벽한 일치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페르소나가 자신의 진실과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있는 삶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은 이 진정성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진실을 외부의 기대로 지속적으로 덮어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비극입니다. 진짜를 잃는 것, 자신을 잃는 것.
이 길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슷한 곳에서 막혀 있고 비슷한 것을 두려워하고 비슷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공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함께 탐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구독 버튼을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자신을 잃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경계가 필요합니까? 무엇을 멈추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공간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융이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심리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외부 세계에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계를 만들고 직업적 성취를 이루는 것. 이 시기에 페르소나를 발달시키는 것은 적응적입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 대략 35세에서 40세를 전후로 심리적 무게중심이 이동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성취에서 의미로, 인정에서 자기 실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환점에서 위기를 경험합니다.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불리는 것. 하지만 융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초대라고 보았습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한 삶으로의 초대. 물론 이 전환은 30대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대,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이 초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초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성공했는데 충분하지 않은 느낌,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혼란, 이런 것들이 그 초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성장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입니다. 이 나침반을 따라가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길이 아닌 방향을,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는 방향을. 하지만 그 용기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융은 개인의 개인화가 집단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진실하게 살게 될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두려움이 아닌 진정성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관계의 질 전체를 높입니다. 한 사람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그는 세상에 덜 투영하고 더 명확하게 봅니다. 이것이 개인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거창한 슬로건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 들어섭니다. 우리는 페르소나, 그림자, 개인화, 에고와 자아의 관계, 집단 무의식, 투영,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을 멈출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죄책감이 옵니다. 그리고 관계의 변화가 옵니다. 어떤 관계는 멀어지고 어떤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그리고 서서히 지쳐있던 에너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연기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실제 삶을 사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진짜 연결을 만드는 데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깊고 가장 조용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자신을 마주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그 만남이 바로 이 모든 여정의 목적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림자를 보는 것은 불편합니다.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것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더 온전하고 더 자유로운 삶이 있습니다. 더 진짜인 당신이 있습니다. 이 여정은 홀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인류는 이 같은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융이 지도를 만들었고 치료사들이 동행했고 지금 이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이 공간이 그 여정의 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겼다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 질문들을 가지고 자신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알아차림들의 축적에서 옵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오늘 한 번이라도 두려움이 아닌 선택에서 행동하는 것. 오늘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들이 변화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당신 주변의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정말 기쁩니다. 이 공간은 판단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더 깊이 실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 가족과 연인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관계의 재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오늘도 자신을 향해 조금씩 더 걸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가면 없이도, 모든 사람의 승인 없이도 지금 이 순간 당신 그대로. 감사합니다.